이번 시간에는 9장 문제 행동에 대한 후속 결과인 반응 전략 중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반응 전략 시행 전에 고려할 점. 두 번째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반응 전략. 이 안에는 정적 강화, 보적 강화, 계약, 교수적 절차, 강화의 실행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반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3장에서는 속어, 무시하는 거, 차별 강화, 바람직한 자극 제거, 정적 처벌, 벌, 혐오적인 후속 반응 제공. 네 번째는 위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178페이지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첫 번째, 반응 전략 시행 전에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제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을 중재하기 위한 반응 전략 중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행동에 대한 잘못된 반응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제에 대한 회피를 위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파괴 행동을 일으킨 아동을 따로 앉혀두거나 학급 밖으로 따로 나오도록 하면 이 아동은 과제를 하기 싫을 때마다 문제 행동을 또 계속 보이게 돼요. 그러면 강화가 되겠죠. 따라서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을 잘 파악해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반응 전략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반응 전략 선정과 함께 교사는 가치와의 부합성, 반응들의 장기적인 효과, 반응으로 인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 등과 같은 부분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벌은 단기간에 문제 행동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대적 공격이나 가해자에 대한 복수 행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적인 측면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혐오적 중재의 사용을 반대하는 비혐오적 운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문제 행동에 반응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4가지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요 목표가 문제 행동이 긍정적이거나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감소시킨다. 이 목표는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적 평가에 근거합니다. 또 대체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행동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는 선생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용하고 온화하고 또 지속적인 반응을 해서 격한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팁입니다. 또 문제 행동을 촉진하는 요소와 완화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근거로 각각 개별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후속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던진 물건을 자기가 치우게 함으로써 규칙 위반과 후속 결과 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안적이고 좀 더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대체 행동을 학습하고 좀 더 적절한 행동을 연습할 기회를 주는 건데요. 역할놀이가 이런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연습할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아동이 문제 해결 절차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배경사건 중재와 선행사건 중재, 대체행동 교수 등의 중재를 시행했음에도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를 고려해서 세운 반응 전략 중재 계획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대체행동 중재를 보시면 민정이가 하기 싫다고 말하거나 활동을 줄여달라고 말로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근데 문제행동은 뭐예요? 당연히 아이가 소리 지르고 물체를 던지는 문제행동을 계속 보이는 게 문제행동이겠죠. 그럼 반응 전략 중재는 말로 표현했을 때만 크게 반응하고 칭찬해주고 때를 쓰거나 소리를 지르면 반응하지 않는. 또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교사가 민정의 스티커를 가져간다. 예, 이런 반응 전략 중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행동은 또래를 꼬집거나 할퀴는 문제 행동을 계속 보였을 때예요. 대체 행동 중재는 민정이가 친구에게 원하는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말로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가 주지 않을 경우 교사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또 반응 전략 중재로 봤을 때 또래에게 말로 표현했을 때 크게 반응하여 칭찬해주고 요구를 들어주는 것. 또 두 번째는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교사는 민정이를 일정한 공간에 혼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응 전략 중재는 아동학대하고 굉장히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응 선정 시 주요 질문 및 고려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응인지 적절한 행동을 가르칠 수 있는 반응인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없는 반응인지, 여러 상황에 골고루 적용될 수 있는 반응인지, 열량에 적합하고 예의를 갖춘 반응인지, 또 상황적으로 적합한 반응인지, 아동의 인지 이해 수준에 적합한 반응인지를 여러분들이 중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반응 질문 사항을 살펴보면 보다 구성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반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을 강화라고 하는데, 강화는 환경의 두 가지 사건인 행동과 반응에 뒤따르는 후속 결과 간의 관계로서 후속 결과로서 반응이 증가하거나 유지될 때만 그 결과를 강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듯이 강화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적 강화는 말 그대로 반응에 즉각적으로 뒤따르는 우발적 자극 제시로서 미래의 반응률이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화가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교사는 영화를 칭찬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줘. 영화는 앞으로 앉아서 과제를 수행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교사가 칭찬도 하고 머리도 쓰다마주고 또 그런 행동이 정적 강화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적 강화에는 물건을 주기도 하지만 예, 이런 칭찬, 선생님의 칭찬, 또 활동, 뭐 정적인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활동을 더 준다던가, 뭐 예를 들면 아이를 안아준다던가, 아니면 그 아이가 또 바르게 앉은 친구를 뭐 머리를 짚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그리고 토큰은 뭐예요? 네, 우리 어릴 때는 버스 탈 때 토큰이라는 걸 썼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다 카드죠.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를 쓰는데 저희 때는 동전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린 이 토큰을 썼습니다. 이 토큰은 말 그대로 상점, 벌점, 즉시 뭐 돈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뭐 스티커를 준다던가 이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증가할 수 있는 토큰 등을 사용해서 정적 강화를 합니다. 자, 아이가 자발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예. 그럼 선생님이 바로 칭찬해서 발표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전엔 어떤 상황이었냐? 교사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누가 발표해 볼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떨까요? 태우는. 앞으로 손을 자주 들겠죠. 선생님이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정적 강화예요. 자, 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희승이는 밥과 반찬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선생님이 칭찬을 했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식판을 들어서 보여주기까지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 당연히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럼 앞으로 희승이는 어떤 행동이 예측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에 밥과 반찬을 다 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정적 강화를 쓰기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과에서 많은 과목을 배울 때 부정어를 쓰지 말고 긍정어를 써라. 그래서 긍정적인 바르게 앉은 친구 너무 바르게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구누구 똑바로 앉아 이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친구가 받고 있는 정적 강화를 보고 옆 친구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게 또 유아의 매력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학급에 대집단 아이들을 어, 순조롭게 순항을 하면서 교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부적 강화를 살펴볼게요. 부적 강화는 표적 행동의 비율이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적 강화를 주로 사용하지만 부적 강화는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높이는 반응을 했을 때 그에 따라 곧바로 아동이 싫어하는 혐오 자극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싫어하는 거를 바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행동을 없애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술을 싫어하고 놀이터에 노는 바깥놀이만 좋아하는 병태는 미술 활동이 끝나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혼자 교실에 남아있기 싫어서 평소에 천천히 하던 미술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밥을 늦게 먹는 친구들한테도 이 작전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 특히 이제 만옷에는 사회성이 발달하다 보니, 이 팀에서 모두 다 밥을 먹어야 놀이터에 먼저 가서 놀 수 있어 라고 먼저 말을 하면 아이들이 그 친구를 막 독려하고 친구들한테 피해 줄까봐 열심히 또 집중해서 또 밥을 먹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싫어하는 미술놀이를 꼭 참고 자기 좋아하는 놀이터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미술 작업을 했다. 이런 게 이제 부적 강화예요. 또 미술 작업을 빨리 수행함으로써 싫어하는 상황인 교실에 혼자 남아 미술 작업을 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제는 하기 싫지만 청소를 하기 싫어서 과제를 빨리 마쳤다. 이런 행동이 있다 그러면 사전 상황은 어때요?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셨는데 늦게 제출하면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청소를 싫어하죠? 그래서 어, 빨리 과제를 했어요. 쉬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이 아이는 과제가 주어지면 빨리 마치는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입니다. 학교에서 다수의 아동에게 강화 체계를 적용하여 행동과 교육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목표를 가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개개인별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강화를 개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간단한 방법이 계약입니다. 아동이 뭐뭐를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문구를 넣고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만 보상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정할 때는 규칙이 있어요. 계약 보상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자, 우리 반 친구들이 밥을 오늘 30분 안에 다 먹으면 놀이터에 간다. 그럼 즉각 놀이터를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 계약은 작은 목표 행동들의 근사치를 요구하고 보상해야 한다. 너무 큰 변화를 주거나 아이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아이가 접근하고 고치기 쉬운 목표 행동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작은 양으로 자주 보상한다. 예, 작게 작게 보상을 하는 거죠. 잦은 칭찬, 그 즉시 보상하고, 너가 10번 이 행동을 보이면 그때 보상할 거야. 예,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양으로 자주 보상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복종보다는 성취를 요구하고 보상해야 한다. 무서워서 말을 잘 듣는 거는 어때요? 그때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내재적으로 성취감을 느껴야
다음으로 긍정적 강화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선생님이 이제 어른이 어려워서 했을 때는 아주 단편적으로만 행동이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종보다는 성취에 포커싱을 둬야 합니다. 또 수행이 일어난 후에 하지도 않았는데 주면 안 돼요. 자, 엄마가 이 숙제를 다 끝내면 너한테 딸기를 줄 거야. 근데 엄마가 딸기를 빨리 씻어서 자기가 잊어버릴까봐 딸기를 주고 과제를 다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다 일어난 다음에 보상하는 것이 또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또 계약은 정당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 했다. 어느 날은 안 했다. 오늘은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밥 먹고 바깥놀이 가자. 다음 날은 선생님이 언짢아가지고 오늘은 밥 다 먹어도 놀이터 안 데려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죠. 또 계약 조건은 분명히 해야 한다. 분명히 해서 지켜야 될 약속만 지키는 거예요. 뭐 견학지에 갔는데 애가 막 솜사탕 사달라고 울고 뗐었어요. 선생님이 너 여기 두고 우리끼리 갈 거야? 이건 굉장히 불분명하고 지키지 않을 약속이죠. 진짜 아이를 거기 두고 올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은 뭐 안 해줄 거야, 너 못하게 할 거야, 너 밖에 나갈 거야 이런 거보다는 긍정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의 183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약속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연이가 지킬 약속, 최미영 선생님이 지킬 약속. 그래서 주연이가 지킬 약속은 누가? 손주연이란 친구가 무엇을? 줄을 설 때 친구 앞으로 끼어들지 않고 제자리에 섭니다.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새치기를 많이 하는 친구죠. 그래서 갈등이 있겠죠, 교실에서. 자,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줄을 서서 갈 때 다른 곳으로 가거나 장난치지 않고 대열을 따라갑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너무 유치원에서 피곤해요. 왜?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긴장을 선생님도 한 상태인데 줄 이탈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안전사고가 일어날까봐 선생님이 계속 이 주연이라는 애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죠. 약속을 정한 거예요. 세 번째는 줄 서서 갈 때 친구를 미는 등의 행동. 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바깥에서 미는 행동은 교실보다 훨씬 치명적이에요. 바닥이 보도블록인 경우 얼굴을 다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너무 위험한 행동이죠. 친구 손을 잡고 간다. 언제? 산책 활동하거나 식당으로 이동할 때. 자, 선생님이 지킬 약속. 즉시 보상하라 그랬죠. 누가? 최미영 선생님이 무엇을? 친구가 약속을 지킨 체크표가 5개보다 많으면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 만족 지원을 아이한테 5개나 하라고 했네요. 즉시 하나를 약속 지킬 때마다 스티커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스티커의 개수에 따라 선물을 준 거예요. 언제? 활동 끝나고 바로 스티커 주기. 스티커 10개 모으면 뭐 작은 선물을 줬겠죠. 예, 근데 유치원 아이들은 선생님의 손편지도 되게 소중히 생각해요. 심지어는 펀치를 뚫고 가상자리에 남은 종이를 줘도 그것도 소중해서 집에 보물상자에 넣어놔요. 그래서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이 스티커를 모아서 이제 해줬다는 예시입니다. 다음은 교수적 절차예요. 예, 또래를 칭찬한다. 교사는 학급 내에 다른 아동의 적절한 행동을 언급하거나 칭찬하는 거죠. 기영이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잘 듣지 않고 땅천을 피우면 진아는 참 예쁘게 앉아서 잘 듣고 있구나. 근데 이 기영의 행동을 언급하진 않아요. 오히려 옆에 있는 친구의 행동을 칭찬해 주는 거죠. 또래 칭찬을 하니까 이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해야 내가 관심을 받는구나. 예? 이렇게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음은 제 지시. 제 지시는 뭐냐면 기대하는 행동을 아동에게 하도록 지시하기를 포함하여 하기 때문에 제 지시라고 합니다. 퍼즐을 하다가 자꾸 이제 손톱이나 손을 물어뜯는 애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혜지야 도와줄까? 도와주세요 해봐 라고 촉진한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행동을 제지시한 거예요. 왜? 아이가 불안할 때 손톱을 물어뜯는 걸 선생님이 관찰을 해서 알아냈겠죠. 그래서 아이가 그런 불안감이 들 때 긍정적인 방법, 물어뜯지 않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까? 도와주세요 해봐 라고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샘플링은 보인 거죠. 그런데 제 지시는 관심 끌기가 목적인 문제 행동인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관찰을 잘해야 돼요. 얘가 진짜 불안해서 물어뜯는 건지, 선생님한테 자기 옆에 와서 자기한테만 관심을 갖게 하려는 전략인지, 그런 거 캐치를 잘 하셔야 되죠. 이런 거는 어때요? 경영 선생님들이 아이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좀 더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초임교사인데 아이가 이러면 예,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당황한 모습을 보면 얘는 아,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더 전략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런 친구가 있을 때는 관심 끌기 이런 건 의논도 하세요. 여러분들 뭐 멘토링 하는 선배 교사나 아니면 뭐 유치원의 원감 선생님, 원장 선생님한테 우리 반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할 때마다 얘가 더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아이인지 단순하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거 체크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또 이 아이가 문제점을 최소화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강화의 실행 시 고려할 점이에요. 강화는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내거나 의도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해요. 이를 자연적 강화라고 하는데 대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칭찬과 더불어서 성적 장학금을 받는 것이 해당됩니다. 예, 이런 자연적인 강화는 행동의 동기화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타려고 공부한 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 상장을 받았고 공부를 또 하다 보니 장학금을 받게 됐다.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왜? 가족들이 다 칭찬해주고 또 스스로도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구나라고 여러분들도 느껴본 사람도 있고 아직 그런 거를 못 느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뭐 지금 학사 과정에서 못 느껴도 더 나아가서 뭐 석사 과정도 있고 박사 과정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학교 제도 외에 또 딴 데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자연적 강화라고 해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동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문제행동 지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 내재된 힘, 이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그게 최종 목표예요. 단순히 토큰을 주거나 상을 주고 강화를 통해서 단순하게 행동을 변화되는 건 실제로 장기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아이가 스스로 동기를 가지느냐에 예, 이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행동의 초기 강화 시기에는 바람직한 행동마다 강화를 제공하지만 차츰 이를 줄여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아이가 화장실 가서 혼자 옷을 내렸어. 그럼 내릴 때마다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또 뭐 때로는 보상도 해주고 하지만 이 횟수, 요 간격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 칭찬, 뭐 강화 없이도 혼자서 옷을 올릴 수 있고 또 그게 얘 몸에 체득이 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이제 아이의 목표 행동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강화, 그래서 반응 전략 시행 전 고려할 점, 또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반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2페이지에 계약도 좀 잘 살펴보시고 또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